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의 평전이 내일 출간됩니다. 친일 행적이 뚜렷한데 오히려 애국의 길을 걸었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깃바랜 애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을 비롯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절 제정 주장의 의미를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여겨지는 불체포 특권이 이번엔 통하지 않은 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세법 개정안 종교인과세를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에 종교소득을 넣은 건데 시민단체는 내용이 빈약하다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록을 앵글에 담은 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사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어떤 기록인지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오해와 왜곡 속에 감춰진 한 애국자의 진실. 지난 11일 문화일보 광고에 실린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소개되며 쓰인 글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는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말을 남기는 등 뚜렷한 친일 족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때문일까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아버지의 행적을 지우려는 아들 김무성 대표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광복 70주년을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다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애국 행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한편에서는 이 김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죠.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짚어주시죠. 예,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백범 김부 선생의 묘역과 서대문형문소 역사관, 현충사,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화장에서 오늘 행보의 취지에 대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우리 선열들에 대한 족적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바람직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 논란이 일고 있어 의미가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야당은 내일 출판될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을 문제 삼았는데요. 관훈클럽 총무를 지낸 언론인 이성춘 씨 등이 쓴 김용주 평전은 김 전 회장이 일제강점기 경북 포항에서 3.1 상회를 개업해 자립을 꾀했고 조선 총독부의 조선인 차별 정책에 맞섰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에 실린 해당 책의 전면 광고에는 김용주 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제거 명단 중 포항 지역 총살 대상 1호였다. 현대사의 경랑 중 오해와 왜곡 속에 감춰진 한 애국자의 진실 등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새정치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조부의 친일 행적을 사죄하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의 공감과 큰 울림이 있었다며 김무성 대표가 홍영표 의원처럼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아버지의 삶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고와는 달리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일제 때 경북도의 의원을 지냈고 조선 임전 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행적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과 광고는 김무성 대표의 정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홍영표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 후손이라며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달라며 저는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의 이른바 애국행보와 부친인 김용주 전 회장의 평전 발간이 겹치면서 오히려 김 전 회장의 친일 행적이 부각된 셈이 됐는데요.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국민라디오에서 한마디로 김무성 집안은 재계의 친일, 관료의 친일, 군부의 친일, 언론의 친일, 또 법조의 친일이 다 엮여지는 집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경북 포항에서 경북도회 일제강점기에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1941년 임전보국당 대구지부 상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이 결성식 할 때 즉석에서 황군에게 감사 편지 보내자는 제안까지 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켜서 직접 첨부로 황군 감사드리고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친행적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친일파. 한편 김 대표는 오늘 부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 평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달라며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간단히 사과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어렵게 푸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이 지뢰 도발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 오전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에 대해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이러한 만행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를 암살하는 내용의 미국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를 저장한 USB 그리고 DVD도 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못했는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에 밝힌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근처에서의 전단 살포는 막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전단 살포는 막지 못한 겁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조준 격파 사격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남북 관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다음 주부터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되는 데다가 오는 10월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방 70도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 관계의 신발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북한은 오늘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뢰 폭발이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대가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했지 세 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럭댔겠는가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북한군의 지뢰 도발 사건의 보고 시점에 대해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다른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그 청와대의 말이 맞다던 국방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보고 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북한군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다음 날인 5일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물론 국방부가 청와대의 5일 보고 주장이 나온 후 청와대의 말이 맞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보고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일이 아닌 4일 밤 청와대의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지뢰 폭발 후 투입된 육군 1군단 조사팀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같은 날 오후 8시쯤 합동참모본부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팀 보고를 받은 최윤희 합참의장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 이런 사항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건 당일인 4일 밤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보고가 이뤄졌고 청와대가 말하는 5일 이뤄진 보고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휘보고를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지뢰 도발까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어제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또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 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마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 만큼 여당의 호응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다. 내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인호 KBS 이사장이 어제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그러면서 광복절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인호 이사장뿐만이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 소위 말하는 건국절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절,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주장이 이어지는 것인지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복, 없던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잠시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1910년 강제 한일 합병 이후 1919년 임시정부가 조선의 국혼과 군맥을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해 재건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건국절 제정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건국절은 2006년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차례에 걸쳐 발의됐고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 홍보 책자를 발행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도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건국절은 강제 한일 합병이 있었던 1910년 8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을 공백기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된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부터 근대 조선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를 지방정권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당국 건국을 신화 또는 무당으로 격화시켜 한국사에서 단군조선을 잘라내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 진영에서는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일까? 하나는 북한과의 단절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북한도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해 분단 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친일 행적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부정되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건국공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 제정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되찾은 국권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스스로 반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200여 가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인데 어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문맥을 의식한 것일까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무엇이며 19대 국회에서는 이 특권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 이 불체포 특권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본래의 취지는 구속이라는 사법권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나의 특권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절차를 보겠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가 국회의장에게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원들이 모여 동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가결되면 체포되고 부결되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2003년 국회는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몇 개월씩 방치하다 연말에 무더기로 부결 처리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2005년 7월 72시간 이내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표결하지 않고 시간을 넘겨 흐지부지 자동 폐기하는 식으로 이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1948년) 재헌국회 이후로 58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가결 처리는 불과 14건이었고 24건은 처리 기일을 넘겨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한정에서 보겠습니다. 어제 처리된 박기춘 의원이 10번째로 10건 중 6건이 표결에 붙여졌고 4건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먼저 철회된 경우 보겠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제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철회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류된 상태로 사실상 폐기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주 전 의원입니다. 2013년 2월 22일과 7월 29일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11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모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부결된 경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1일 금품수수 혐의였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3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모두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가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무소속이었던 박주선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표결에 붙여져 가결됐습니다. 당시 동시에 상정된 정두원 의원은 부결돼 새누리당은 정당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6일 공천비리 의혹으로 표결에 붙여져 가결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4일 내란 음모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붙여졌던 무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결론은 가결이었지만 방탄국회 제19 감싸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특권을 버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들리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말들 기억하겠습니다. 국민TV 장부경입니다. 오래된 쟁점이죠. 종교인 과세.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지난주에 세법 개정안 종교인 과세를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에 아예 기타 소득의 하나로 종교소득을 넣은 건데 납세자 연맹 등 시민단체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구교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반갑고요. 일단은 구 목사님, 네. 우선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세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으면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만큼의 과세가 주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제발 내달라고 그러고 그 종교인들은 마치 모두의 주장도 사실은 아닌데 안 내도 된다 또는 안 내겠다라고 말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한 특권 의식이고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면은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은 지금 내야 된다는 입장인데 목사님께서는 특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세금을 내오셨다는 말로 그렇게 풀이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상으로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허락한 그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냥 다만 본인들이 안 낸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굳이 받아봐야 액수도 많지 않고 또 이 사회적 어떤 특권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히 여론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부마다 꺼렸을 뿐인 거지 사실은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간략하게 이번에 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득 구간별로 소위 이야기하는 필요 경비율의 차등을 넣었다 그러던데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가 지금 CG를 같이 준비했는데 예. 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내용을 종교인들의 어떤 종교소득이라는 그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네. 종교인들의 어떤 특수한 그 소득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또 세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을 만든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소득이 많은 곳에는 더 많이 과세를 하고 적은 분들은 이제 좀 적게 배려를 해주는 형태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 맨 위에 부분입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4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4천만 원 이하를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80%를 아예 해당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 한해서 그 사이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약간 정리를 하면은 제가 4천만 원, 그러니까 종교인의 경우 4천만 원의 소득이 있을 때,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4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3,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고 그렇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을 적용하겠다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4천에서 800만 원 사이가 60%, 8천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가 40%라는 건 다 말씀드렸듯이 40%를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경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분들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맞는 어떤 그 형태죠. 그러나 문제는 저것조차도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내는 그 과표에 비한다면 상당히
경감된 형태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낼 수 있다,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때문일까 시민단체, 특히 납세자 연맹이죠. 서명운동까지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또는 나는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일한 형평성을 가지고 낸다고 하면 힘들어도 누구나 다 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조금 전 표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좀 진전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혜의식이라는 거죠. 왜 누구는 내야 되고 누구는 안 내도 되느냐. 특별히 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그 수입을 위해서 어떤 그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설명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누구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특혜의식이고 또 원래 종교개혁이 주장했었던 것 같은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였던 그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더 그것을 과세를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정부 시행령 자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작년 말에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게 또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된 내용들은 시행해놓고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어떻게 목사님의 이런 강경한 어떻게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좀 시행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7년 동안 이 종교인 과세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뭔가 압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압력을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은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또는 안 내겠다라는 별 의미도 없는 비논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 자체의 수는 많지 않지만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정부마다 이렇게 뒤로 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권위주의 정부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액수에 비해서 행사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사회적 여론이 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 습관들이 있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정부가 저렇게 국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발표는 또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시행도 해보기 전에 또 백지화되는 일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저것은 미흡한 아니지만 더 강화하고 또 올바르게 개선하기 이전에 최소한 이번에 낸 시행령만큼이라도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이 시행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시행령 정말로 시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꼭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되기를 바라지만 뭐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최근에 이 어쨌든 교계의 입장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못 낸다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반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일반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내야 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법으로만 만들지 말라 이런 식인데 그거는 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저는 이 시행령은 일단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작가는 10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앵글에 담았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사는 위안부 피해 여성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 수가 46명입니다. 그 기록들을 모여 겹겹이라 명명된 사진전이 탄생했습니다. 김병소 감독이 안세용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그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의 그 여러 나라, 동티모르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곳이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똑같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나라의 국가라든가 또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그 외면당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게 그 한인 간의 역사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시민단체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시다 보니까 그 피해 사실조차 안 알려져 있었고 또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그 아는 과정이 한 1년여가 걸렸는데 이제 뭐 그쪽을 연구하는 일본의 학자라든가 또 현지에서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재지를 알 수 있었고요. 외국인이 처음 갔을 때 그분들이 당연히 거부를 하시죠.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자신의 과거, 아픈 과거를 묻는다는 건 좀 이게 이상하고 또 그걸 말씀해 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과 참 친해지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로부터 그 70년 전의 과거 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흑백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 컬러 사진으로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문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 약자인 여성들과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고 또 지금 그 하나의 고통 그리고 또 이것이 아시아 전체 문제라는 거를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삶을 담았던 것 뿐인데 그 일상생활들 속에서도 그분들의 고통은 계속 묻어난다는 거죠. 결코 그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항상 나올 뿐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일본 자신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kakalimutan ang nangyari sa amin. Dala na namin hanggang sa pagkamatay namin siguro yun. Kahit na magbigay sila ng apology, mahirap kalimutan. Nakatatak ngayon sa amin. Kasi kami gusto namin wala ng gera. Kasi kung may gera, ang mangyayari sa amin, mangyayari pa ulit sa mga bagong henerasyon. Kahit wala na yung mga lola, nandito naman may mga anak naman, may mga apo ang mga lola na magsasama-sama kami para maipagpatuloy namin yung laban ng mga ng nanay namin.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표해왔다고 말했는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과거형 사죄 표현에 그쳤습니다. 내일이 광복 70주년입니다. 반성과 사죄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가해자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